왜 일본 기자는 한국을 다녀온 뒤 NHK 생방송에서 울었을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멈춰도 될까요? 2024년 겨울 일본 NHK 생방송 중 누구보다 냉철한 기자로 알려진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장면. 현장엔 정적이 흘렀고 그의 눈가엔 분명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단 몇 초의 이 장면은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저 기자 왜 운 거야? 한국을 다녀왔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치적인 이슈인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건가? SNS에는 루머와 억측이 퍼졌고 한편으로는 동정과 공감도 흘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 그가 바로 스즈키 켄지 기자다. 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스즈키 켄지. NHK 국제부 기자로만 12년. 매사에 차분하고 감정 기복 없이 팩트를 전달하는 기자로 유명했다. 그는 언제나 일본 내에서 믿고 보는 국제 리포터로 불렸다. 그가 다룬 주요 분야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보도는 다소 거리감 있는 분석으로 유명했다.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외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많은 사회죠.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러한 분석을 일본인들은 신뢰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다. 전환의 순간. 2024년 가을 NHK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 60주년 특집 다큐 제작을 기획한다. 스즈키는 처음엔 참여를 망설였다. 내가 한국을 간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말한 것과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그때 NHK 후배 기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선배가 직접 가봐야죠. 그래야 지금껏 말한 게 진짜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기자는 누구보다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 직업. 하지만 정작 자신은 수많은 기사 속 한국을 말해왔지만 공기를, 거리를, 사람들의 눈빛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것. 그는 결심했다. 가보자. 진짜 확인하자. 출국 전날 아내의 말. 출국 전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겠어? 당신 그 나라 그렇게 자주 깎아내렸잖아. 사람들 혹시 알아보면 어쩌려고. 그 말에 스즈키는 작게 웃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화면 속 한국이었으니까. 이번엔 진짜를 보러 가는 거야. 비행기 티켓, 카메라, 메모장, 그리고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 12년간 쌓아온 확신.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단 3일 만에 그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이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김포공항 도착 2시간 전. 비행기 창밖 구름을 뚫고 조금씩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예상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고 밝았다. 그 순간 스즈키는 기내 좌석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오르던 한 문장. 직접 본 한국이 내가 말해온 것과 다르면 어쩌지?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수많은 기사, 분석, 인터뷰. 그 모든 기반이 잘못된 정보에 있었다면? 스즈키는 자신이 지금 진실을 향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틀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을 들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그 순간 쿵 하는 진동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내 예감은 틀렸다고 속삭였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스즈키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다. 수많은 여행객이 오가는데도 소란스럽지 않았고 표지판과 안내문에는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준비가 이토록 철저할 줄은.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20분 내내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보다 너무 다른 한국의 첫인상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픽업 기사와 만난 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
정돈된 도로,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내가 본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나라와는 너무 달라. 이제 스즈키의 카메라는 기록이 아닌 의심을 담기 시작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맞나? 스즈키가 서울 시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건 도착한 지 단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픽업 기사가 안내해준 차량은 한강을 건너며 도심으로 진입했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은 그의 예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고층 빌딩, 정갈한 거리, 한복을 입은 관광객, 그리고 한 손엔 아이스크림을, 다른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노부부. 이질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익숙했다. 일본과 비슷한 듯 다른 도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훨씬 젊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리듬이 느껴졌다. 호텔에 도착한 스즈키는 잠시 짐을 풀고 근처 카페를 찾았다. 그가 선택한 카페는 트렌디한 감성의 청년들이 모이는 한남동의 로컬 카페. 그곳에서 스즈키는 그날의 첫 충격을 경험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직원은 웃으며 일본어로 대답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어 메뉴도 있어요. 순간 스즈키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를 넘어 이국인을 환대하는 방식에서 오는 충격이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일본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들 오세요. 배우고 싶어서 혼자 공부했어요. 이 짧은 대화는 스즈키 안에 있던 우리는 더 친절하다는 프레임을 살짝 흔들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는 동안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하거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적었다. 다문화적 감각. 일본은 아직 이만큼 열리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는 본능적으로 SNS를 켜. 한국 첫인상 어땠냐는 동료 기자의 메시지를 보며 짧게 답했다. 생각보다 꽤 충격적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본격적인 취재를 앞두고 다시 카메라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셀프 리포트 영상. 스즈키 켄지. 한국 서울. 도착 첫날. 지금 내 기분은 뭐랄까. 예상보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따뜻해서 나는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내일은 직접 기업을 찾아간다. 외교보다 깊은 이야기들이 길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나라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자주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스즈키는 서울의 이른 출근길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카메라와 메모장을 챙긴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출근 시간대임에도 지하철 안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촬영하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일본도 지하철은 조용하지만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 질서와 배려에 합의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스즈키의 카메라 가방 지퍼가 열려 있다는 걸 어떤 여성이 알려줬다. 가방 열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친절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잠시 후 그는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인근 도서문화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화기획자와의 대화 속에서 들은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은 급하게 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더더욱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단순한 사회적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스즈키는 지하철, 거리, 상점,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함께 살아가는 자세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었다. 오후엔 한 노포 식당을 방문했다. 혼자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반찬을 건네주며 말했다. 혼자 왔죠? 이 반찬 더 좋아요. 같이 먹어요. 스즈키는 당황하며 웃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일본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바빠요. 그래도 외국 손님이 오면 다르게 보여요. 한국을 좋게 기억해줬으면 해요. 스즈키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메모장 대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켰다. 이번엔 자신을 찍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국가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익숙한데 너무 다르다. 스즈키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호텔 조식을 마치고 시청 근처의 스마트시티 체험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일본도 기술이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다. AI, 로봇, 무인 편의점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느껴왔다. 하지만 서울은 기술이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 기술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아닐까? 그런데 왜 이 도시는 더 살기 좋게 느껴질까? 그는 센터를 나와 인근 거리로 나섰다. 눈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고층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횡단보도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 작동했고 도로 옆에는 모바일 충전이 가능한 벤치, 심지어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 도착 알림이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메모했다. 우리도 기술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그날 오후 스즈키는 우연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지나다 한국인 청년 둘이 전동 휠체어를 탄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기 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으로 좀 밀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너무 덥죠? 그 장면을 찍으려다 그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건 취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할 장면이었다. 두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스즈키는 그들을 따라가 짧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자원봉사자세요? 청년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도와드린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스즈키의 가슴에 툭 하고 박혔다. 나는 지금 기사로 쓸 수 없는 장면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그는 그날 밤 영상 일지를 남기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예상보다 앞서 있지 않았다. 그냥 내가 너무 뒤에 있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었어. 전날 밤에 혼자 호텔방에서 카메라로 영상 일지를 찍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거든. 이런 말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솔직히 기자라는 이름으로 확인만 하고 가자는 마음이 컸어. 그냥 현장 몇 군데 보고 예상한 대로 분석해서 무난하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친구야, 하나하나가 예상 밖이야. 그날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골목이면서도 카페랑 갤러리, 디자인숍이 섞여 있었지.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예상 못한 장면 하나를 봤어. 골목길에서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길을 잃고 서 있었거든. 근데 한 중년 아저씨가 다가가서 서툰 일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와드릴까? 이 길 저기 사찰 방향 이쪽입니다. 말은 좀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정말 선명했어. 관광객이 고개 숙이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연신 인사하더라.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어. 친구야, 알지? 일본의 외국인이 길을 잃고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솔직히 흔하지 않아. 그냥 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여기선
모두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 행동하더라.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나도 모르게 링코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 그 친구 예전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아했던 거 기억나? 링코, 너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다고 했잖아. 이제 그 이유 알 것 같아. 친구야, 나 지금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내가 틀렸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장면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조금 슬퍼졌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시야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도시에 수없이 켜진 불빛들,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작은 친절 하나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기자라는 직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늘 분석만 해왔지. 팩트, 비교, 수치 그런 것만 따졌어. 근데 한국에 와서 느낀 건 그런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이더라. 친구야, 나 아직은 이게 혼란스러워. 하지만 진심이란 게 어떤 건지 이 도시에선 눈에 보일 정도로 느껴져. 내일은 기업 취재가 있어. 원래는 냉정하게 볼 준비만 돼 있었는데 이젠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아무 말 안 해도 알겠지? 나 조금씩 바뀌고 있어. 죄송하지만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당 직원의 말에 스즈키는 얼어붙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가 집으려던 음식은 상추 쌈 위에 올린 마늘장아찌였다. 이건 왜요? 그건 이 집에서 따로 파는 반찬이 아니라 다른 메뉴에만 나오는 거라서요. 죄송합니다. 직원의 말은 분명 정중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정색이 섞여 있었다. 스즈키는 그 순간 강한 배제감을 느꼈다. 아, 역시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반기지 않는구나.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 생각은 그동안 느껴온 따뜻함을 모래처럼 무너뜨렸다. 이 모든 게 가짜였던 걸까? 관광객이라서 카메라 있어서 기자니까 친절했던 거였나?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식당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분명 어제까지 아름다워 보이던 거리도 갑자기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 그날 밤 그는 호텔 방에서 링코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링코, 나 사람들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한국인들은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아. 링코는 잠시 뒤 답장을 보냈다. 켄지,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모든 걸 판단해도 돼. 내가 여행 갔을 땐 그런 일 없었어. 그 사람 개인의 태도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스즈키는 내가 느낀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게 훨씬 편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스즈키는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일정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상대적으로 예민해진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의 안내 직원은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예정된 인터뷰를 위해 영구동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 정현우를 만나게 된다. 정현우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말했다. 리포터님, 어제 식당에서 혹시 불편하신 일 있었죠? 스즈키는 놀라 눈을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어제 그 식당 직원이 제 친구예요.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반찬은 평소에도 종종 그런 오해가 있어요. 외국인 손님들한테 규정을 설명할 때 한국어로 해도 오해가 많은데 일본어로 표현이 어렵다 보니 말이 좀 딱딱하게 들렸을 거예요. 스즈키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무너졌다. 그 한 명의 태도가 한국 전체라고 믿었던 자신의 시선이 그는 결국 있는 그대로 본다는 기자의 기본을 감정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현우 씨, 사실 어젯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일본에 대해 오해한 적 많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 그걸 인정하고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날 밤 스즈키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피곤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다. 나는 오늘 큰 오해를 했다. 단 한 사람의 태도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다. 그것은 기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팩트를 말하는 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정현우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스즈키는 현대차 연구소 투어를 함께했다. 연구동 내부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뿐 아니라 독일, 인도, 캐나다, 중국, 베트남 출신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팀을 이뤄 일하고 있었다. 우린 출신보다 태도를 봐요. 아이디어와 실행력,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정현우의 말에 스즈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복도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 회사는 세계와 일하고 있구나. 한국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나라였구나. 그날 저녁, 스즈키는 반쯤 습관처럼 다시 동네 식당을 찾았다. 이번엔 따로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다. 주문한 된장찌개가 나오자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 분이세요? 어제도 어떤 일본 분이 왔었는데 그렇게 예의 바르다고 하더라고요. 스즈키는 당황하며 웃었다. 그 혹시 제가 아닐까요? 그래요? 어제 다른 집에서 뭐 안 좋으셨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국자를 멈추고 말했다. 아이고 마음 상하셨겠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해요. 우리 집에선 편하게 드셔요. 할머니는 남은 반찬 몇 가지를 더 담아와 조용히 테이블에 놓고 갔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한국의 진심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다. 도로 옆 벤치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와 일본인인가 봐. TV에 나오는 사람 같다. 그 순간 스즈키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건 기자의 웃음이 아니었다.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에서 오는 작고 따뜻한 감정의 웃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기술도 경제도 아닌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들고 나왔던 건 한국에서 받은 작은 엽서 한 장. 정현우가 건넸던 메모였다. 가끔은 기자도 사람으로서 느낀 걸 써야 해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스즈키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만큼은 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야기하자. 카메라가 켜지자 나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다녀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스즈키는 작게 인사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마이크를 정리하는 스태프들 사이 PD는 조용히 속삭였다. 켄지 씨, 다큐 느낌은 살려주시되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만 마세요. 그 말에 스즈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오늘 감정을 말하려고 온 것이다. 팩트가 아닌 진심을. 생방송 10초 전. 빨간 불이 켜졌고 진행자는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일 교류 특집 리포트를 위해 한국을 직접 다녀오신 NHK 국제부의 스즈키 켄지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스즈키를 비췄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스즈키 기자님, 한국은 어땠나요? 기사로 쓰기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스즈키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물었다. 그날 밤 식당 주인의 따뜻한 눈빛,
벤치 위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준 아이들, 정현우의 사과와 웃음, 그리고 자신이 오해했던 그 순간의 부끄러움까지.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기자로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머릿속에 결론을 정해두고 갔더군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솔직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기술도 건물도 음식도 놀라웠지만 결국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즈키의 눈가가 젖었다.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한 나라를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진행자는 말이 없었다. 제작진도 카메라 뒤에 PD도 함께 침묵했다. 그건 정치도 외교도 팩트도 아닌 한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서며 장비를 정리하던 후배가 물었다. 선배, 그렇게까지 말해도 괜찮으세요? 인터넷 반응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스즈키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적어도 오늘은 거짓 없이 말했으니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한 문장을 올렸다. 이제부터 나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즈키는 스튜디오 옥상에 올라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붉고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겹쳐졌다. 거긴 따뜻했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넘겼다. 반찬을 나눠주던 식당 아주머니, 길을 알려준 노인, 그리고 자신을 보고 안녕하세요 외치던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굴처럼 기억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가끔 너무 쉽게 말해. 한국은 이렇다, 일본은 저렇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내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 문장을 적는 그의 얼굴엔 기자의 냉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 기자가 배운 건 데이터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싶은 진짜 한국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